어디서 굴리던 걸레냐? 조카 면회 온 이모에게 술집 여자 취급하며 폭언을 쏟아낸 아나무인 여군 장교. 잠시 후 이모가 건 전화 한 통에 그녀의 군 생활 전체가 박살나고 무릎 꿇고 빌게 되는 통쾌한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심장부에 자리하면서도 시간의 흐름을 비껴간 듯한 동네 삼청동. 기와 지붕의 능선과 현대적인 갤러리가 어깨를 맞대고 있는 그곳의 한적한 골목길에 윤서진은 자신만의 작은 왕국을 가꾸고 있었다. 그녀의 카페, 시간의 쉼표는 이름처럼 분주한 도시의 소음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공간이었다. 갓 볶은 원두의 고소한 향과 은은한 클래식 선율, 그리고 창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이 그곳의 공기를 채웠다. 서진은 40 중반의 나이였지만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맑고 깊은 눈빛은 그녀를 단지 친절한 카페 사장님으로만 규정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손님들은 그녀의 온화한 미소와 나긋나긋한 말투의 편안함을 느꼈지만 이따금씩 그녀가 무심코 창밖을 응시할 때 드러나는 날카로운 시선에서는 범상치 않은 내공이 느껴지곤 했다. 그것은 마치 잘 벼려진 칼을 아름다운 비단 칼집에 숨겨둔 듯한 모습이었다. 그녀의 진짜 모습은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가장 뛰어난 여성 지휘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예비역 소장 윤서진 장군이었다. 육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모두가 불가능이라 여겼던 해외 위탁교육 과정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이후 정보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의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치며 살아있는 전설로 불렸던 인물. 군복을 입은 그녀는 얼음처럼 차가운 카리스마와 불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부대를 지휘했고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최초와 최고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하지만 5년 전 평생을 군에 헌신했던 그녀는 홀연히 군복을 벗었다. 유일한 혈육인 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하나뿐인 조카 박준수를 돌봐야 했기 때문이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자매에게 서로는 세상의 전부였고 언니가 남긴 아들 준수는 이제 서진에게 삶의 이유 그 자체가 되었다. 그녀는 별 2개가 빛나던 군복을 옷장 깊숙이 넣고 준수를 위해 앞치마를 둘렀다. 장군 윤서진은 죽고 이모 윤서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날 아침도 서진은 정성껏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봤다. 달력에 동그라미 쳐진 날짜. 바로 준수의 천면회일이었다. 20해 남짓한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일군 생활을 시작한 조카가 눈에 밟혀 며칠 밤잠을 설쳤다. 어릴 적부터 유난히 내성적이고 마음이 여렸던 아이라 험한 훈련과 엄격한 군기를 잘 견뎌내고 있을지 걱정이 태산 같았다. 우리 준수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을까. 서진은 며칠 전부터 준수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목록으로 만들어 준비했다. 최고급 한우를 얇게 저며 만든 불고기, 직접 빚은 만두를 듬뿍 넣은 전골, 그리고 밤새워 만든 달콤한 수제 양갱까지. 아이스박스는 금세 사랑과 정성으로 가득 찼다. 평생 작전 계획만 짜던 손으로 조카 먹일 음식을 준비하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하게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가장 아끼는 연보라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군복의 딱딱한 감촉 대신 부드러운 실크가 몸을 감쌌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은은한 향수도 살짝 뿌렸다. 칙칙한 군부대에서 고생하는 조카에게 조금이라도 화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이모의 마음이었다. 카페 문에 임시 휴무 팻말을 걸고 그녀는 자신의 차에 시동을 걸었다. 목적지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수도방위 사령부. 대한민국 심장부의 하늘과 땅을 지키는 최정예 부대이자 준수가 복무하고 있는 곳이었다. 삼청동의 평화로운 풍경이 룸미러 너머로 멀어질수록 서진의 마음속에는 낯익은 긴장감이 서서히 피어올랐다. 그곳은 그녀에게 영광과 상처를 동시에 안겨준 군대라는 세계였고 이제는 사랑하는 조카가 몸담고 있는 현실의 공간이었다. 1시간쯤 달렸을까?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는 부대 정문이 시야에 들어왔다. 수도방위 사령부라는 글자가 새겨진 육중한 간판과 날카로운 철조망, 그리고 총을 맨 위병들의 삼엄한 눈빛이 민간인인 그녀를 압도했다. 서진은 잠시 차를 세우고 심호흡을 했다. 수십 년간 드나들었던 곳이지만 이제는 신분증을 맡기고 면회 신청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낯선 장소가 되어 있었다. 면회 신청을 위해 차에서 내린 그녀는 위병소로 향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위병소 앞에는 날카로운 인상의 젊은 여군 장교가 팔짱을 낀 채 서서 위병들을 다그치고 있었다. 어깨에는 대위 계급장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중대장인 듯 했다.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여기가 동네 놀이터인 줄 알아? 눈빛부터 풀어져 가지고 외부 차량 하나 제대로 통제 못해? 목소리는 카랑카랑했고 말투에는 조금의 여유도 없었다. 서진은 조용히 다가가 신분증을 내밀며 말했다. 수고 많으십니다. 35특임대대 박준수 일병 면회 왔습니다. 여군 대위 최지아는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값비싸 보이지만 군부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원피스와 곱게 화장한 얼굴, 그리고 정성스럽게 꾸민 머리에 잠시 머물렀다. 최 대위의 입가에 경멸적인 미소가 희미하게 번졌다. 그녀는 서진의 신분증을 받아들고는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진다는 듯 손끝으로 까딱거리며 위병에게 던지듯 건넸다. 처리해. 명령조의 차가운 말투였다. 위병이 신분을 확인하는 동안 최 대위는 다시 서진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아주머니, 군부대 처음 와보시나 봐요? 옷차림이 아주 가관이시네.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빼입고 오셨어요? 나이트클럽 파티라도 오신 줄 알았어요.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한 민간인에게 아주머니라 칭하며 던진 첫마디는 노골적인 비아냥이었다. 서진은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온화하게 대답했다. 조카에게 오랜만에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요. 혹시 복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냐고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군 기강이라는 게 뭔지 모르시나 본데 이런 옷차림은 군인들 사기만 떨어뜨리고 분위기만 흐리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좀 단정하게 하고 오세요. 보기 흉하니까. 최 대위의 말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서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걷혔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깊고 차갑게 가라앉았다. 수십 년간 수많은 적과 맞서며 단련된 상대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찰나의 순간이었고 그녀는 다시 평범한 중년 여성의 얼굴로 돌아와 조용히 말했다. 규정에 어긋나는 복장이 아니라면 개인의 옷차림을 지적하며 흉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대위님. 대위님이라는 호칭에 정중함과 함께 미묘한 경고의 의미를 담았다. 그러나 오만으로 가득 찬 젊은 장교는 그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다. 오히려 자신의 권위에 감히 도전하려 든다는 생각에 불쾌감이 치밀었다. 지나치다고요? 지금 군인 가르치시는 겁니까? 아줌마 같은 사람들이 이러니까 군인들이 기강이 해이해지는 겁니다. 조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모라는 사람이 이 모양이니 뻔하겠네요. 그 순간 위병이 신원 확인을 마치고 서진에게 다가와 말했다. 확인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최 대위는 위병을 쏘아붙였다. 누구 마음대로? 내가 아직 허락 안 했는데. 면회 시간은 오후 2시부터야. 지금 몇 시야? 아직 30분이나 남았잖아. 저기 가서 꼼짝 말고 기다리시라고 해. 서진은 부대 홈페이지에서 면회 시간이 1시부터라는 공지를 분명히 확인했다. 그녀는 침착하게 반문했다. 제가 알기로는 면회 시간이 오후 1시부터로 알고 있습니다만. 뭐라고요? 지금 내 말이 틀렸다는 겁니까? 여기 중대장이 나야 아줌마야. 내가 2시부터라면 2시부터인 거야.
어디서 말대꾸야. 최 대위는 고함을 질렀다. 그녀의 눈에는 서진에 대한 경멸과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는 욕망이 뒤섞여 번들거렸다. 그녀는 주변 위병들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중얼거렸다. 어디서 굴러먹던 여자인지 모르겠네. 옷 입은 꼴하고는 꼭 술집년들 같아. 그 말은 쐐기처럼 윤서진의 가슴에 박혔다. 평생을 국가와 군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자신에게 던져진 모욕적인 단어. 그녀는 주먹을 굳게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보다 군인의 명예를 스스로 더럽히는 저 젊은 장교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더 크게 밀려왔다. 삼청동의 따스한 볕을 등지고 온 그녀는 관악산의 차가운 그늘 아래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모욕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닥쳐올 폭풍의 전조에 불과했다. 최지하 대위의 술집년이라는 말은 위병소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젊은 위병들은 어쩔 줄 모르고 시선을 피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일말의 동정심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누구도 중대장인 최 대위의 폭언을 제지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녀는 이 위병소의 절대 권력자였고 그녀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은 곧 부대 생활의 종말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윤서진은 그 모든 분위기를 읽고 있었다. 그녀는 분노로 타오르는 감정을 이성으로 억누르며 싸늘하게 식어버린 눈으로 최 대위를 응시했다. 젊은 시절 수많은 위기 상황 속에서 그녀를 지켜준 것은 언제나 냉철한 이성이었다. 지금 이 상황 역시 마찬가지였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저 오만한 장교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일 뿐. 대위님, 방금 하신 말씀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서진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웬만한 남자들도 주눅 들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그러나 최 대위는 코웃음을 쳤다. 책임? 무슨 책임? 내가 틀린 말했어요? 어디 군부대 면회 오면서 몸매 자랑하러 온 것도 아니고. 보세요, 이 화려한 원피스에 진한 화장까지. 누가 이걸 군인 가족 면회 온 복장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 안 해? 최 대위는 주변 위병들을 향해 동의를 구하듯 외쳤다. 위병들은 마지못해 고개를 숙이거나 딴청을 피웠다. 그들의 침묵은 최 대위에게 암묵적인 동의로 해석되었다. 그녀는 더욱 기세등등해져 서진에게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다. 그리고 아줌마, 눈빛이 왜 그래요? 어디서 사람을 그렇게 쏘아봐? 내가 우스워? 내가 지금 계급장 떼고 이야기해줘? 여기는 군대야. 당신 같은 민간인이 함부로 설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서진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거리를 두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말했다. 저는 그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카를 면회하러 온 민간인일 뿐입니다. 대위님이야말로 개인적인 감정으로 민간인을 겁박하고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월권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면회 시간이 일시부터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복장 규정에도 저의 옷차림이 위배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논리정연했다. 하지만 이성적인 대화가 통할 상대가 아니었다. 최 대위는 서진의 침착한 태도에 오히려 더 큰 모욕감을 느꼈다. 마치 자신이 어린애 취급을 당하는 기분이었다. 월권? 이 아줌마가 진짜 미쳤나.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내가 이 부대 중대장이야. 내 말이 곧 법이고 규칙이야. 당신 이름이 뭐라고 했지? 윤서진? 당신 조카 박준수 일병이라고 했지? 두고 봐. 당신 때문에 당신 조카군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아주 제대로 한번 밟아줄 테니까. 협박이었다. 군인의 가족이라는 약점을 파고드는 가장 비열하고 치졸한 방식의 공격. 서진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어도 준수를 걸고 넘어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었다. 지금 제 조카를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 아니, 이건 협박이 아니라 예고야. 당신 같은 몰상식한 보호자를 둔 군인은 특별 관리가 필요하거든. 오늘부터 박준수 일병은 내 특별 관리 대상이야.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제초 작업, 완전 군장 구보까지. 아주 몸으로 제대로 배우게 해줘야지. 사회 물 먹은 티를 벗으려면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 최 대위는 악랄한 미소를 지으며 서진을 조롱했다. 그녀는 서진이 곧 무릎 꿇고 빌 것이라 예상했다. 대부분의 군인 가족들은 자식이나 조카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부당한 대우에도 속으로 사귀며 참고 넘어가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윤서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분노를 넘어 차갑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최지아 대위, 육사 출신, 임관 성적은 중상위권, 야전 경험은 거의 없고 주로 행정보직을 거쳤다. 능력보다는 정치적인 줄을 잘 서서 진급했다는 소문. 부하들에게는 가혹하고 상급자에게는 아첨에 능하다. 그녀가 군에 있을 때 어렴풋이 들었던 정보들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전형적인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무능하고 오만한 지휘관의 표본. 대위님. 서진이 다시 입을 열었다. 군인에게는 명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명예는 계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군복을 입은 사람의 인격과 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대위님은 지금 그 군복의 명예를 스스로 더럽히고 있습니다. 민간인을, 그것도 군인의 가족을 상대로 폭언과 협박을 일삼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명예? 웃기시네. 당신 같은 여자한테 명예 타령을 들어야겠어? 어디서 몸이나 굴리다 온 걸레 아니야? 최 대위의 입에서 끝내 넘어서는 안 될 말이 튀어나왔다. 걸레. 그 단어가 튀어나온 순간 서진의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얼굴은 창백하게 굳었고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변했다. 주변의 공기마저 서늘하게 식어버리는 듯한 압도적인 위압감이 그녀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왔다. 최 대위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평범한 중년 여성에게서 나온다고는 믿을 수 없는 살기였다. 서진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말로는 저 오만과 편견의 벽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단축번호 하나를 길게 눌렀다. 최 대위는 그 모습을 보며 비웃음을 날렸다. 뭐야? 어디다 꼰지를 시게? 남편? 아니면 애인? 누구든 데려와봐. 여기가 어딘지 똑똑히 알려줄 테니. 그녀는 서진이 기껏해야 아는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첫 마디는 최 대위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만들었다. 충성. 보고드립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들려온 것은 군기가 바짝 든 중후한 남성의 목소리였다. 서진은 그 보고를 받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다는 듯 자연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온화한 카페 사장님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수천 명의 부하들을 호령하던 지휘관의 목소리 그 자체였다. 이 장군, 나야.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 장군이라는 단어와 나야라는 지극히 비공식적이고 권위적인 말투에 최지아 대위의 얼굴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굳어졌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등줄기를 스치고 지나갔다. 이 장군 나야. 윤서진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위병소 주변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다. 최지아 대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저 술집년 같던 여자가 감히 현역 장군에게 반말을, 그것도 마치 아랫사람을 대하듯 한 것이란 말인가. 허세일 것이라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발악일 것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안했지만 심장이 불길하게 내려앉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놀라움과 반가움이 뒤섞인 톤으로 바뀌었다. 선배님이십니까? 정말 윤 장군님이십니까? 선배님, 윤 장군님. 그 단어들이 스피커폰도 아닌데 최 대위의 귀에 천둥처럼 울렸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서진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통화를 이어갔다. 그래, 나다. 잘 지냈나, 이강혁 장군. 자네가 수방사 부사령관으로 갔다는 소식은 들었네. 이강혁 장군. 수도방위사령부 부사령관. 계급은 준장. 최지하 대위에게는 하늘과 같은 존재였다. 그런 그가 전화기 너머에서 쩔쩔매는 듯한 목소리로 답하고 있었다. 예, 선배님. 덕분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십니까?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제가 부대 정문까지 버선발로. 됐네. 사적인 방문이야. 조카 녀석이 여기 35특임대에 있어서 면회 좀 왔는데 입구에서 작은 문제가 생겨서 말이지. 서진의 시선은 통화하는 내내 최지하 대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최 대위는 그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마치 거대한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서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러나 그것은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얼음 같은 미소였다. 수방사 위병 근무는 원래 이렇게 서나? 민간인한테 폭언하고 있지도 않은 규정으로 출입을 막고 심지어 가족을 빌미로 협박까지 하던데. 내가 군에 있을 때랑은 많이 달라졌나 봐.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부사령관을 향한 날카로운 질책이 담겨 있었다. 전화기 저편의 이강혁 준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했다. 아닙니다, 선배님.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당장 확인하겠습니다. 어느 부대 누구입니까? 35특임대 소속 중대장이라고 하더군. 이름은 최지하 대위. 서진은 최 대위의 명찰을 똑똑히 보며 또박또박 그녀의 이름과 계급을 말했다. 그 순간 최지하 대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온몸의 피가 발끝으로 쏠리는 듯한 아찔한 현기증이 몰려왔다. 다리가 후들거려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다. 끝났다. 머릿속에서 그 한 단어만이 맴돌았다. 서진은 통화를 계속했다. 최 대위, 자네도 아는 인물인가? 들어보니 곧 소령 진급 심사가 있다던데 평소 근무 태도가 아주 훌륭한가 봐. 부사령관이 직접 챙길 정도로. 그것은 칭찬이 아니었다. 내가 뒤를 봐주는 인물이 이 모양이냐는 서늘한 경고였다. 이강혁 준장의 목소리는 다급해졌다. 아닙니다, 선배님. 오해십니다. 제가 군 기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추상같이. 됐고. 서진은 그의 말을 잘랐다. 5분 주지. 이 상황 깨끗하게 정리해. 5분 뒤에도 내가 이 자리에서 저 최지하 대위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면 그땐 내가 직접 자네 방으로 올라가지. 내가 합참에 있을 때 쓰던 지휘봉 아직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네. 그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 윤서진 장군이 현역 시절 작전회의 때마다 들고 있던 지휘봉은 공포의 상징이었다. 그 지휘봉으로 책상을 내리치면 합참 건물이 울린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였다. 그 지휘봉을 들고 부사령관실로 찾아가겠다는 것은 이강혁 준장의 군 생활을 끝장내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5분 안에 가겠습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다급한 외침과 함께 전화는 끊겼다. 위병소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최지하 대위는 이제 서진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잿빛이 된 얼굴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아까까지 자신이 내뱉었던 폭언들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술집년 걸레, 내 조카 군 생활을 끝장내주겠다. 그 말들이 환청처럼 귓가에 울렸다.
서진은 그런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차갑게 말했다. 최지아 대위. 움찔하며 고개를 든 최 대위의 눈에는 경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면회 시간 아직도 오후 2시인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가능하십니다. 최 대위는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다급하게 외쳤다.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복장은 아직도 불량한가? 아닙니다. 제가 큰 실언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 조카 박준수 일병. 아직도 특별관리 대상인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최 대위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서진은 그런 그녀를 보며 어떤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다. 저것은 진정한 반성이 아니라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본능적인 굴복일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때였다. 기이그. 요란한 급정거 소리와 함께 별 하나가 선명하게 박힌 검은색 지휘 차량이 위병소 앞에 멈춰 섰다. 운전병이 황급히 내려 뒷문을 열자 전투복을 입은 이강혁 준장이 거의 굴러나오다시피 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 준장은 주변을 둘러볼 틈도 없이 원피스 차림의 윤서진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부동자세를 취했다. 그리고 위병소 전체가 떠나갈 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충성. 예비역 소장 윤서진 장군님께 대하여 경례. 이강혁 준장의 우렁찬 경례 구호와 함께 그와 그의 부관, 그리고 위병소의 모든 위병들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붙였다. 최지아 대위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이 모든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예비역 소장. 별 2개. 자신이 술집년 걸레라고 모욕했던 저 평범한 중년 여성이 감히 얼굴도 마주하기 힘든 하늘 같은 대선배이자 전설로만 듣던 그 윤서진 장군이었다는 사실을, 그녀의 오만과 편견으로 쌓아올린 견고한 벽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나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충성. 예비역 소장 윤서진 장군님께 대하여 경례. 수도방위사령부 부사령관 이강혁 준장의 목소리는 훈련으로 단련된 그 어떤 확성기보다도 위력적이었다. 그의 경례 구호는 위병소 주변의 공기를 가르고 그곳에 있던 모든 군인들의 척추를 강철처럼 굳게 만들었다. 위병들은 물론 이 준장을 수행하러 온 부관과 운전병까지 모두가 칼 같은 동작으로 거수 경례를 올렸다. 그들의 시선은 단 한 곳,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은 채 조용히 서 있는 윤서진에게로 향해 있었다. 최지아 대위에게 그 광경은 현실이 아니었다. 시간이 멈추고 소리가 사라진 진공의 세계에 홀로 남겨진 듯 했다. 눈앞의 장면은 뇌가 이해하기를 거부했다. 자신이 술집년 걸레라며 마음껏 모욕하고 짓밟았던 초라하고 힘없는 민간인 아줌마. 그 여인이 지금 이 부대의 2인자인 장군에게 최고 존대의 경례를 받고 있었다. 예비역 소장. 별 2개. 그것은 까마득한 하늘의 별이었다. 감히 자신의 시야에 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존재. 그녀의 머릿속에서 자신이 내뱉었던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을 꿰뚫었다. 아줌마 군부대 처음 와봐요? 옷차림이 아주 가관이시네. 어디서 굴러먹던 여자인지. 내 조카군 생활 아주 밟아줄 테니까. 입술이 바싹 마르고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극심한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지만 차마 주저앉을 수도 없었다. 이 준장의 불호령이 자신에게 떨어지기 전까지는 시체처럼 서 있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윤서진은 그들의 경례를 받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의기양양함도 만족감도 없었다.
그저 싸늘하게 가라앉은 눈으로 이강혁 준장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시선에 담긴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이 준장은 경례를 마친 뒤에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죄인처럼 서 있었다. 이강혁 장군. 예, 선배님. 여기가 자네가 지휘하는 수방사 정문이 맞나? 죄송합니다. 내가 알던 수방사는 적의 총칼 앞에서는 악귀가 되어도 국민 앞에서는 양이 되는 부대였다. 그런데 언제부터 민간인에게, 그것도 군인의 가족에게 이빨을 드러내는 하이에나 같은 부대가 되었지? 내가 자리를 비운 몇 년 사이에 많은 것이 변했군. 아니면 자네의 지휘 방침이 원래 이런 것인가? 서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질책의 무게는 천근만근과도 같았다. 이 준장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아닙니다, 선배님. 전적으로 저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지휘관으로서 부하 장병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제 책임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변명 한마디 하지 못했다. 윤서진이라는 이름이 군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녀의 분노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그녀는 부당함과 불의를 결코 좌시하는 법이 없었으며 한번 칼을 빼들면 그것이 참모총장을 향하더라도 망설이지 않는 인물이었다. 서진은 이 준장을 잠시 응시하다 시선을 돌려 뻣뻣하게 굳어있는 최지아 대위에게로 향했다. 최지아 대위. 네. 최 대위는 반사적으로 관등 성명을 데려다 자신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민간인 신분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입을 다물었다. 그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서진을 바라볼 뿐이었다. 이리 와보게. 서진의 부름에 최 대위는 마치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삐걱거리며 그녀의 앞으로 다가갔다. 가까이에서 본 윤서진의 얼굴은 평범한 중년 여성의 그것이 아니었다. 깊고 고요한 눈동자 속에는 수많은 전장을 겪어낸 자의 연륜과 통찰력이 담겨 있었고 굳게 닫힌 입술은 강철 같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최 대위는 그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하찮고 어리석은 존재였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서진은 그런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 군복 자네에게는 너무 무겁고 과분한 옷인 것 같군. 그 한마디는 최 대위의 남은 자존심마저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렸다. 그녀의 눈에서 끝내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그 눈물에 동정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강혁 준장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라 있었다. 내가 감히 윤 장군님께 무슨 망발을 저질렀는지 내 입으로 고해. 아니, 고할 필요도 없다. 이놈의 위관급 장교가 정신이 나갔구나. 당장 계급장 떼. 헌병대로 끌고 가서 군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 여봐라, 이자를 당장 연행해. 이 준장의 불호령에 부관이 다가와 최 대위의 팔을 잡으려던 순간이었다. 멈추게. 서진의 차분한 한마디가 그들의 행동을 제지했다. 모든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로 쏠렸다. 이 준장이 당황하며 물었다. 선배님? 여기서 이렇게 소란 피울 일은 아닌 것 같네. 일단 자네 사무실로 가는 게 좋겠어. 이 문제는 단순히 저 대위 한 명을 징계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그녀의 시선은 최 대위를 넘어 그 뒤에 서 있는 위병들과 부대 전체를 향하고 있었다. 최지아 같은 장교가 버젓이 중대장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 부대의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증거였다. 썩은 사과 하나를 도려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상자 전체를 소독하고 다시는 썩은 사과가 생기지 않을 환경을 만들어야 했다. 그것이 지휘관 윤서진의 방식이었다. 그리고 내 조카부터 만나봐야겠네. 박준수 일병 이리로 좀 데려와 주게. 서진의 말에 이 준장은 즉시 무전기를 들고 어딘가에 연락을 취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한 병사가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의 준수를 데리고 위병소로 달려왔다.
준수는 키만 멀대처럼 컸지 아직 앳된 얼굴에 불안감이 가득했다. 그는 부사령관과 여러 간부들이 모여있는 험악한 분위기에 완전히 압도되어 있었다. 이모. 준수는 저 멀리 서 있는 서진을 발견하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가 아는 이모는 삼청동에서 향기로운 커피를 내리는 언제나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모는 서슬 퍼런 장군과 장교들 한가운데서 가장 중심에 서 있었고 모두가 그녀 앞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준수야. 서진이 그를 부르며 다가가자 준수는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특히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던 중대장 최지하 대위가 이모 앞에서 핏기 없는 얼굴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 서진은 조카의 야윈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고생 많았구나. 얼굴이 반쪽이 됐네. 그 따뜻한 손길과 변함없는 목소리에 준수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모 여긴 어떻게 그리고 이건 다 무슨. 괜찮아. 다 괜찮아. 이모가 있잖아. 서진은 조카의 등을 토닥이며 안심시켰다. 그리고는 이강혁 준장을 향해 말했다. 이 아이 잠시 나와 함께 있어도 되겠나? 물론입니다, 선배님. 제 집무실로 가시지요.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이 준장은 정중하게 길을 안내했다. 서진은 준수의 손을 꼭 잡고 그의 뒤를 따랐다. 무너진 성벽 앞에 선 폐잔병처럼 고개를 떨군 최지하 대위와 이 모든 비현실적인 상황을 멍하니 지켜보는 위병들을 뒤로 한 채 이제 심판의 무대는 위병소에서 부대 심장부로 옮겨지고 있었다. 수도방위 사령부 부사령관 집무실은 그 지위에 걸맞게 넓고 위엄이 넘쳤다. 한쪽 벽면에는 거대한 한반도 작전 상황판이 걸려 있었고 다른 쪽에는 역대 지휘관들의 사진이 엄숙한 표정으로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 방의 공기는 그 어떤 작전 상황실보다도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방 중앙의 소파에는 윤서진과 박준수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이강혁 준장은 감히 자리에 앉지 못하고 그들 앞에 부동자세로 서 있었고 최지하 대위는 방 한쪽 구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마치 투명 인간처럼 숨을 죽이고 있었다. 서진은 부관이 내온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찻잔을 내려놓았다. 발그락하는 작은 소리가 방 전체에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녀는 먼저 옆에 앉은 조카의 안색을 살폈다. 여전히 불안과 혼란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준수야. 많이 놀랐지. 미안하다. 이모가 조금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아니야, 이모 내가 미안해. 나 때문에 이모까지 험한 꼴을. 내 탓이 아니야. 절대로. 서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는 이강혁 준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 장군. 저 최지하 대위의 인사 기록 그리고 저 대위가 중대장으로 부임한 이후 해당 중대의 소원수리 내역과 병사 징계 기록을 모두 가져오게. 10분 주지. 예, 알겠습니다. 이 준장은 즉시 부관에게 귓속말을 했고 부관은 쏜살같이 집무실을 빠져나갔다. 서진의 지시는 군더더기 없이 명확했고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최 대위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었다. 전형적인 지휘관의 모습이었다. 서진은 다시 최 대위를 향해 시선을 옮겼다. 최 대위는 움찔하며 몸을 떨었다. 최지하 대위. 고개 들게. 최 대위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은 차마 마주하기 힘들 정도였다. 내가 왜 자네를 징계위원회에 바로 넘기지 않고 이 자리로 데려왔는지 아나? 모르겠습니다. 기회를 주기 위해서야. 자네가 군인으로서 최소한의 명예라도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러니 내가 묻는 말에 거짓 없이 솔직하게 대답하게.
서진의 말에 최 대위는 희망보다는 더 큰 절망을 느꼈다. 그녀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첫째, 왜 민간인인 나에게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했지? 단순히 내 옷차림이 마음에 안 들어서였나? 아니면 그저 힘없는 사람을 짓밟으며 쾌감을 느끼는 취미라도 있는 건가? 죄송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죄송합니다가 아니야. 이유를 묻고 있네. 최 대위는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여군이라는 이유로 남자 선후배들에게 무시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악착같이 노력해서 중대장 자리까지 왔지만 부하 병사들마저 저를 우습게 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보여야 한다고, 더 엄격하게 통제해야만 제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제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장군님께서는 너무나 만만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변명이었지만 그 안에는 일말의 진실도 담겨 있었다. 서진은 그녀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녀 역시 군 생활 내내 여군이라는 꼬리표와 싸워야 했다.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남자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해야 했고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다. 최 대위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었다. 그러나 서진의 표정은 조금도 부드러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자네가 겪은 차별과 어려움을 자네보다 더 약한 사람에게 똑같이 되갚아주는 것이 자네의 방식이었나? 그것이 자네가 배운 지휘관의 리더십인가? 군복의 무게는 견장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야, 최 대위. 책임감으로 버티는 거다. 부하를 지키고 국민을 섬기겠다는 그 책임감 말이야. 자네는 그 군복을 권력의 갑옷으로 착각했어. 부하들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여겼고 국민을 내 발 아래 둘 수 있는 존재로 착각한 거다. 서진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그때 부관이 서류 뭉치를 들고 집무실로 들어와 이 준장에게 건넸다. 이 준장은 그 서류를 서진에게 공손히 전달했다. 서진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미간이 점점 더 깊게 찌푸려졌다. 최지하 대위가 부임한 이후 해당 중대의 소원 수리 건수는 다른 중대의 3배에 달했고 대부분이 중대장의 인격 모독과 과도한 사적 제재에 대한 내용이었다. 징계 기록 역시 마찬가지였다. 사소한 잘못에도 영창과 군기 교육대 처분이 남발되고 있었다. 이게 뭔가? 소원 수리는 전부 묵살했고 징계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휘둘렀군. 여기 박준수 일병에 대한 기록도 있네. 입대 동기들과의 다툼. 하지만 소원 수리 내용을 보니 선임병들의 상습적인 구타와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되어 있군. 그런데 자네는 가해자인 선임병들은 놔두고 피해자인 박 일병에게만 징계를 내렸어. 이유가 뭐지? 그제야 준수는 자신의 억울함이 밝혀질 수 있다는 생각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최 대위는 이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모든 증거가 그녀의 죄를 명백히 가리키고 있었다. 서진은 서류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최 대위에게로 다가갔다. 자네가 오늘 나에게 저지른 죄는 단순히 민간인을 모욕한 죄가 아니야. 자네는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했고 지휘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으며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스스로 내팽개쳤어. 자네 같은 사람이 지휘하는 부대에서 어떻게 병사들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가질 수 있겠나? 어떻게 적과 싸워 이길 수 있겠나? 자네 한 사람의 오만과 편견이 대한민국 국군 전체의 명예에 먹칠을 한 거란 말이다. 그녀의 호통에 최 대위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잘못했습니다, 장군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녀는 울며 빌었다. 하지만 서진은 차갑게 돌아섰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자네가 짓밟았던 부하 병사들과 자네가 무시했던 군인의 가족들에게 구해야 하는 거다. 서진은 다시 소파에 앉아 먼지 쌓인 군 생활의 기억을 털어내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 어깨 위에 보이지 않는 별 2개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이제 저 어리석은 장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녀는 가장 현명하고도 냉철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최지아 대위의 울음소리가 부사령관 집무실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하지만 그 울음은 진정한 참회라기보다 벼랑 끝에 몰린 자의 처절한 발악에 가까웠다. 윤서진은 더 이상 그녀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대신 곁에 앉은 조카 준수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삭막한 곳에서 홀로 억울함을 감내해야 했던 조카의 시간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서진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최지아 대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가장 쉬운 방법은 이강혁 준장의 말대로 군법에 따라 엄벌에 처하는 것이다. 당장 보직 해임시키고 불명예 전역을 시키는 것도 가능했다. 그것은 가장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이었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통쾌할 사이다 같은 결말일 터였다. 하지만 그것이 최선일까?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단순히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것은 외과 의사나 하는 일이다. 진정한 지휘관은 썩은 부위가 왜 생겨났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 전체를 개선해야 한다. 최지아는 분명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녀 역시 어쩌면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이 만들어낸 비뚤어진 괴물일지도 모른다. 그녀를 이대로 사회에 내보내는 것은 또 다른 괴물을 사회에 풀어놓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이 장군. 서진이 눈을 뜨며 이강혁 준장을 불렀다. 예, 선배님. 말씀하십시오. 최 대위를 육군훈련소로 보내게. 예. 훈련소 말씀이십니까? 이 준장은 의외의 명령에 되물었다. 육군훈련소는 보통 초임 장교나 부사관들이 가는 곳이지 중대장까지 지낸 대위를 보내는 자리가 아니었다. 사실상 좌천이나 다름없는 인사조치였다. 그래.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 그 중에서도 갓 입소한 훈련병들과 그 가족들을 가장 먼저 상대하는 이병심사대로 발령내게. 보직은 중대장이나 소대장이 아니야. 가족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상담하는 가장 말단의 행정장교로 보내. 서진의 말에 이 준장과 최 대위, 심지어 준수까지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식의 처분이었다. 서진은 말을 이었다. 최 대위의 가장 큰 문제는 군인의 본분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는 거야. 군인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그 국민 안에는 바로 우리 군인들의 가족이 포함되어 있지. 그런데 최 대위는 그 가족들을 어떻게 대했나? 마치 자신의 부하처럼, 아니, 그보다 더 못한 존재로 취급하며 멸시하고 모욕했어. 그건 뿌리부터 잘못된 생각이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창밖에 연병장을 내려다보았다. 땀 흘리며 훈련하는 젊은 병사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러니 직접 겪게 해야 해. 아들을 군대에 보내며 밤잠 설치는 부모님들의 애끓는 마음을, 남자친구를 기다리며 눈물 짓는 연인들의 간절함을, 동생과 조카를 걱정하며 한 걸음에 달려오는 가족들의 사랑을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게 만들어야 해. 술집년 걸레 같은 말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야 한다는 말일세. 그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었다. 인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혹독하고도 자비로운 처방이었다. 강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것은 차가운 물이 아니라 뜨거운 불이다. 최지아라는 녹슨 강철을 다시 벼리기 위해서는 그녀가 가장 외면하고 싶어 했던 사람의 마음이라는 용광로에 집어넣어야만 했다. 그리고 조건이 있네. 서진은 최 대위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곳에서 근무하는 1년 동안 매주 자필로 반성 보고서를 작성해서 나에게 보내게. 그리고 오늘 자네가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 박준수 일병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하게. 만약 준수가 그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이 모든 제안은 없던 일로 하고 원칙대로 처리하겠네. 모든 결정권이 준수에게 넘어왔다. 준수는 당황하며 서진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뭐라고 저 대위의 운명을 결정한단 말인가. 최 대위는 이제 모든 희망이 끊겼다는 듯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다. 자신에게 온갖 괴롭힘을 당했던 피해자가 과연 자신을 용서해 줄 리 없었다. 서진은 준수의 곁으로 와 어깨에 손을 얹었다. 준수야. 선택은 내 몫이다. 저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야. 다만 진정한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하는 것이란다. 미움과 분노를 가슴에 품고 사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어. 준수는 한참을 망설였다. 최 대위가 자신에게 했던 모욕적인 말들과 부당한 처사들이 떠올라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모 앞에서 무릎 꿇고 모든 것을 잃은 채 절망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연민이 느껴지기도 했다. 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최 대위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과하십시오. 저에게 그리고 오늘 이모에게 했던 모든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그럼 저도 이모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기적 같은 말이었다. 최 대위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아주 작은 희망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준수 앞에서 다시 한번 깊이 머리를 조아렸다. 미안합니다. 박준수 일병.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장군님께도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사과는 이전처럼 가식적인 변명이 아니었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하루가 저물어 가고 있었다. 서진은 이강혁 준장에게 뒷일을 부탁하고 준수와 함께 부사령관 집무실을 나왔다. 이제야 진짜 면회를 할 시간이었다. 부대 안에 마련된 조용한 면회실에서 서진은 정성껏 준비해 온 음식들을 꺼내 놓았다. 불고기와 만두전골 냄새가 삭막했던 공간을 따뜻하게 채웠다. 준수는 허겁지겁 음식을 먹으며 그제야 환하게 웃었다. 이모, 오늘 정말 고마워. 그리고 존경해. 이모가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 서진은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대단하긴. 그냥 잔소리 많은 늙은 군인일 뿐이지. 준수야, 오늘 일은 잊어라. 다만 이것 하나만 기억해. 군복을 입었든 입지 않았든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의와 존중이란다. 너도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비겁해지거나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진짜 남자가 되렴. 알겠지? 응, 이모. 꼭 그럴게. 서진은 조카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오늘 그녀는 흙먼지 속에 파묻혀 있던 낡은 별을 잠시 꺼내 그 빛을 밝혔다. 그 빛이 한 젊은 장교의 길고 어두운 터널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사랑하는 조카의 앞날을 지켜주는 수호성이 되기를. 그녀는 조용히 기도했다. 대한민국 모든 아들들이 거쳐가는 관문, 논산 육군훈련소. 그곳은 희망과 절망, 만남과 이별, 애국과 불안이 뒤섞여 거대한 용광로처럼 들끓는 곳이었다. 매주 수천 명의 청춘들이 이병이라는 이름 아래 이곳으로 빨려 들어왔고 그들의 뒤에는 눈물과 걱정으로 얼룩진 가족들이 서 있었다. 최지하 대위가 새로 발령받은 곳은 바로 그 혼돈의 최전선, 이병심사대 소속 민원상담실이었다. 수도방위 사령부 최정예 특임대 중대장이라는 화려한 직함은 먼지처럼 사라지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책상 하나와 전화기 한 대 그리고 끝없이 밀려드는 민원인들이었다. 그녀의 어깨에서 빛나던 대위 계급장은 이곳에서 아무런 권위를 갖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를 젊은 아가씨나 담당자로 부르는 군대 물정 모르는 부모님들의 호칭이 그녀의 현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첫 일주일은 지옥 그 자체였다. 그녀는 아들을 군대에 보낸다는 감상에 젖어 사소한 것까지 물고 늘어지는 부모들이 한심했고 규정상 안 되는 것을 억지 부리는 그들의 모습에 분노가 치밀었다. 아들의 보직을 바꿔달라는 막무가내 아버지, 아들이 먹을 영양제를 반입하게 해달라는 극성스러운 어머니, 남자친구가 보고 싶다며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우는 어린 여자친구까지. 그녀는 과거의 습관대로 차갑고 사무적인 태도로 그들을 대했다. 규정상 불가합니다.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훈련병의 사생활까지 저희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녀의 기계적인 응대 방식은 민원인들의 원성을 사기에 충분했다. 고성이 오갔고 삿대질이 난무했다. 한 어머니는 그녀의 책상 앞에서 당신도 자식 키워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라며 울부짖었다. 그럴 때마다 최지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전설적인 윤서진 장군에게 밉보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군 생활이 이렇게 바닥으로 추락해야만 하는가? 억울함과 분노가 그녀를 잠식했다. 매주 윤서진 장군에게 보내야 하는 반성 보고서는 고역이었다. 그녀는 억지로 펜을 들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와 같은 영혼 없는 문장들을 채워 넣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진정한 반성이 아닌 이 지긋지긋한 유배 생활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변화의 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늦은 오후 상담실 마감 시간이 다 되어서야 한 할머니가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희끗희끗한 머리는 비에 젖어 있었고 깊게 펜주름 사이로 걱정이 가득했다. 할머니는 잔뜩 젖은 보따리 하나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있었다. 저 우리 강아지 아니, 우리 손주 오늘 입대했는데 이걸 못 전해줘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풀었다. 그 안에는 갓 지은 듯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약밥과 손으로 쓴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최지아는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할머니, 외부 음식물 반입은 절대 안 됩니다. 규정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알아, 아는데 우리 손주가 이걸 세상에서 제일 좋아해. 어미 아비 없이 나랑 둘이 살았는데 군대 가서 배고플까봐 이거 하나만 제발 좀 전해주면 안 될까, 아가씨?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그 순간 최지아는 자신의 돌아가신 할머니를 떠올렸다. 자신 역시 어릴 적 부모님이 바빠 할머니 손에 자랐고 할머니는 늘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곤 했다.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따뜻한 온기가 가슴속에서 희미하게 피어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그 감정을 외면하며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할머니. 원칙은 원칙입니다. 그녀의 냉정한 대답에 할머니는 결국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우리 강세희 불쌍해서 어쩌나라고 되뇌는 할머니의 작은 어깨가 하염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최지아의 가슴 속에서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쨍하고 금이 가는 소리가 났다. 윤서진 장군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울렸다. 자네가 짓밟았던 부하 병사들과 자네가 무시했던 군인의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거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할머니가 바로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내가 술집년이라 모욕했던 윤 장군 역시 조카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곳을 찾았던 가족 중 한 명이었다. 그들의 마음은 모두 이 할머니의 마음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최지아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무릎을 굽혀 할머니와 눈을 맞췄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규정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주름진 손에서 한평생 손주를 위해 헌신해온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다. 음식은 규정 때문에 정말 들여보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편지는 제가 어떻게든 오늘 안에 꼭 손주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은 꼭 전해질 거예요. 최지아는 훈련소 규정집을 미친 듯이 뒤졌다. 음식물은 안 되지만 편지는 당일 전달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찾아냈다. 그녀는 직접 훈련병 관리과로 달려가 수천 명의 이름 속에서 할머니의 손주 이름을 찾아냈다. 그리고는 담당 교관에게 사정을 설명하며 할머니의 손편지를 건넸다.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상담실로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고마워, 아가씨 정말 고마워. 할머니는 최지아의 손을 꼭 잡으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그 따뜻한 온기와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최지아는 처음으로 가슴 벅찬 무언가를 느꼈다. 권력으로 상대를 굴복시켰을 때의 얄팍한 쾌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보람과 기쁨이었다. 그날 밤 최지아는 처음으로 잠을 설쳤다. 그리고 새벽녘에 일어나 책상에 앉았다. 윤서진 장군에게 보내는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더 이상 형식적인 문장을 쓰지 않았다. 비에 젖어 들어왔던 할머니의 모습, 약밥의 온기, 주름진 손의 감촉, 그리고 고맙다는 말의 무게에 대해 썼다. 군인이 지켜야 할 것은 국가의 영토만이 아니라 바로 저런 할머니들의 평범하고 소중한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그녀는 솔직하게 써내려갔다. 그것은 반성문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진정한 성장 기록이었다. 논산의 차가운 땅에 작지만 소중한 씨앗 하나가 마침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최지아 대위가 논산에서 새로운 씨앗을 틔우고 있을 무렵 그녀가 떠난 수도방 위사령부 35특임대대 알파 중대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다시 드리우고 있었다. 폭군 같던 중대장이 사라지자 중대는 잠시 해방감을 맛봤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었다. 고양이 중대장가 사라진 자리에 늙고 교활한 쥐고참 병사들이 새로운 왕으로 군림하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황민철 병장이 있었다. 그는 최 대위가 중대장으로 있을 당시 그녀의 비호 아래 온갖 권세를 누리던 인물이었다. 최 대위의 눈과 귀가 되어 병사들을 감시하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후임들을 교묘하게 괴롭히며 자신만의 왕국을 구축해왔다. 최 대위가 불명예스럽게 전출당하자 그는 그 원인을 박준수 일병에게 돌렸다. 저 새끼 하나 때문에 우리 중대장님만 억울하게 당했다. 황 병장은 공공연하게 준수를 지목하며 적개심을 드러냈고 그를 따르는 몇몇 선임병들이 이에 동조했다. 준수를 향한 보이지 않는 따돌림과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식사 시간에 일부러 준수의 자리를 피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모두가 꺼리는 화장실이나 취사장 청소를 도맡아 시켰다. 전투복이나 장비를 일부러 숨겨놓고는 잃어버렸다며 트집을 잡아 밤새 찾게 만드는 악랄한 짓도 서슴지 않았다. 준수는 죽을 맛이었다. 최 대위라는 거대한 폭풍이 지나가자 더 끈질기고 음습한 장마가 시작된 셈이었다. 처음에는 이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 이모라면 전화 한 통으로 이 모든 상황을 간단히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이모가 떠나기 전에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어떤 상황에서든 비겁해지거나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진짜 남자가 되렴. 이모의 힘에 다시 기대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이것은 온전히 나 자신의 문제다. 내가 직접 부딪혀서 해결해야 한다. 준수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내성적이고 유약한 박준수가 아니었다. 이모가 보여준 용기와 지혜는 그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 준수는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황 병장처럼 폭력적이고 비열한 방식이 아니었다. 이모가 그랬던 것처럼 그는 조용하고 치밀하게 움직였다. 우선 그는 황 병장 일당의 부당한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폭언과 가혹 행위를 했는지 날짜와 시간, 목격자까지 꼼꼼하게 수첩에 적었다. 그것은 감정적인 하소연이 아니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였다. 다음으로 그는 동료들을 모았다. 황 병장에게 고통받는 것은 준수뿐만이 아니었다. 그의 동기들을 비롯한 많은 후임병들이 황 병장의 그림자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준수는 그들에게 조용히 다가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고 설득했다. 처음에는 보복이 두려워 망설이던 동료들도 준수의 진심과 용기에 하나둘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일들을 준수에게 털어놓았고 준수의 수첩은 점점 더 두꺼워져 갔다. 새로 부임한 중대장은 합리적이고 원칙을 중시하는 인물이었지만 부임 초기라 아직 중대 내부의 깊은 병폐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섣불리 보고했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묵살당하고 오히려 더 큰 보복을 당할 수도 있었다. 준수에게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기회는 야간 각계 전투 훈련 중에 찾아왔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조명탄이 터지며 잠시 주의를 밝히는 고된 훈련이었다. 황 병장은 훈련 중에도 교묘하게 준수를 괴롭혔다. 그가 포복으로 이동하는 길목에 일부러 돌멩이를 던지거나 그의 총기를 발로 차는 시기였다. 준수는 묵묵히 모든 것을 참아냈다. 문제는 훈련 막바지에 터졌다. 마지막 목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철조망을 통과해야 하는 구간이었다. 황 병장은 자신의 차례가 되자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신용을 했다. 으윽 심장이 숨이 안 쉬어져. 훈련 교관이 놀라 달려왔다. 황 병장은 평소에도 꾀병으로 훈련을 열외하는 일이 잦았지만 이번에는 연기가 너무나 실감났다. 교관은 즉시 훈련 중단을 명령하고 의무병을 호출했다. 동료들이 황 병장을 부축해 내려가는 소동이 벌어졌다. 그런데 그 순간 준수의 눈에 무언가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다. 황 병장이 부축을 받으며 일어나던 찰나 그의 전투조끼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 하나가 굴러떨어져 숲을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예리하게 상황을 주시하던 준수의 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훈련이 중단된 후 준수는 교관에게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보고하고 몰래 그 장소로 돌아갔다. 그는 손전등으로 수풀을 샅샅이 뒤져 마침내 그 작은 약병을 찾아냈다. 약병에는 아무런 라벨도 붙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는 순간 준수는 그것이 무엇인지 직감했다. 그것은 심장약이 아니라 강한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정신을 순간적으로 몽롱하게 만드는 약품이었다. 아마도 그는 이 약을 살짝 흡입해 순간적인 호흡 곤란 증세를 연기했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꾀병이 아니라 군 전체의 안전과 기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였다. 준수는 약병을 굳게 쥐었다. 이제 모든 증거가 모였다. 그가 기록해온 수첩과 동료들의 증언, 그리고 이 결정적인 물증까지.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준수는 자신의 동기들과 함께 새로 부임한 중대장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불의에 맞서 싸우겠다는 용기와 결단이 불타고 있었다. 삼청동의 가을 햇살이 카페 시간의 쉼표 통창으로 쏟아져 들어와 공기 중의 먼지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윤서진은 간 내린 케냐 원두의 산미를 음미하며 자신에게 도착한 두 통의 편지를 나란히 놓고 읽고 있었다. 하나는 논산 육군훈련소의 소인이 찍힌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최지하 대위의 주간 보고서였다.
다른 하나는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온 사랑하는 조카 박준수의 편지였다. 그녀는 먼저 최 대위의 보고서를 읽었다. 초기 보고서가 억지로 짜낸 변명과 형식적인 다짐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이제 그녀의 글에는 사람 냄새가 묻어나기 시작했다. 이번 주 보고서에는 아들이 눈이 나빠 안경을 잃어버릴까봐 밤새 안경끈을 뜨개질해 온 어머니의 이야기, 여자친구와 헤어져 식음을 전폐한 훈련병을 상담하며 함께 울어준 이야기 등이 담겨 있었다. 특히 마지막 문단이 서진의 눈길을 끌었다. 오늘 한 훈련병이 선임들의 괴롭힘이 두려워 귀가 조치를 받고 싶다고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과거에 저였다면 정신력이 약해 빠졌다며 그를 비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훈련병의 손을 잡고 제가 수방사에서 저질렀던 과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과 같은 억울한 후임을 위해 용기를 내준 한 병사가 있었다고, 그 병사 덕분에 저 역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훈련병은 제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힘을 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장군님, 저는 오늘 처음으로 제 군복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서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최지아는 변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계급과 권력이 아닌 공감과 소통으로 사람을 이끄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논산의 흙먼지 속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별을 다시 닫고 있었다. 흐뭇한 마음으로 서진은 준수의 편지를 집어들었다. 편지에는 씩씩하고 밝은 내용이 가득했다. 동기들과의 즐거운 추억, 험난한 유격 훈련을 무사히 마친 뿌듯함, 그리고 이모에 대한 그리움이 꾹꾹 눌러쓴 글씨체에 담겨 있었다. 그런데 편지를 다 읽어갈수록 서진의 미간에 미세한 주름이 잡혔다. 요즘 부쩍 힘들어하는 선임병이 한 명 있습니다. 저희 때문에 중대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며 자책하는데 제가 어떻게 위로해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저희끼리 똘똘 뭉쳐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모, 걱정 마세요.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보사령부와 합참에서 수십 년간 수많은 보고서와 첩보를 다루며 행간의 의미를 읽어내는 훈련을 해온 서진의 눈은 그 미묘한 위화감을 놓치지 않았다. 저희 때문에 중대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는 선임의 자책, 저희끼리 똘똘 뭉쳐서 잘 이겨내고 있다는 다짐. 이것은 일반적인 부대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문장이 아니었다. 마치 외부의 적에 맞서 내부적으로 단결하고 있다는 일종의 방어 기제처럼 읽혔다. 준수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그녀의 머리를 스쳤다. 서진은 편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응시했다. 지금 당장 이강혁 준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카의 부대 상황을 낱낱이 보고하라고 지시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준수의 용기를 꺾는 일이 될 터였다. 이모의 힘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카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이었다. 비겁해지지 말라고 말한 것은 바로 자신이었다. 그녀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직접 개입하는 대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주기로 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들어 이강혁 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장군, 나야. 바쁜가? 아닙니다, 선배님. 언제든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아니, 별일은 아니고. 문득 궁금해서 말이야. 자네 35특임대 알파 중대. 최 대위가 떠난 뒤에 새로 부임한 중대장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아끼던 부하였던 최 대위가 있던 곳이라 마음이 쓰여서. 그녀는 준수의 이름은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저 전임 중대장에 대한 염려를 핑계로 자연스럽게 화제를 던졌다. 이강혁 준장은 아무런 의심 없이 대답했다. 아, 김정훈 대위 말입니까? 육사 출신의 FM 장교입니다. 원리 원칙을 중시하고 부하들과 소통하려는 의지도 강해서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인재입니다. 아직 부임 초기라 업무 파악 중이지만
곧 중대를 안정시킬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 다행이군. 원칙도 좋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 살피는 지휘관의 세심한 눈이 필요할 때가 있지. 특히나 전임자 때문에 상처가 많았을 부대이니 자네가 부사령관으로서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주게. 명심하겠습니다, 선배님. 통화는 그렇게 짧게 끝났다. 그러나 서진이 던진 말의 파장은 결코 작지 않았다. 존경하는 대선배이자 군의 전설인 윤서진 장군이 보이지 않는 곳과 세심한 눈을 특별히 강조했다. 이강혁 준장은 이것이 단순한 안부 전화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해당 중대의 신임 중대장인 김정훈 대위에게 전화를 걸어 별일 없냐고 묻는 대신 요즘 중대 내에 혹시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문제는 없나. 병사들 개개인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 보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부사령관의 직접적인 관심에 김정훈 대위는 즉시 모든 병사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시작했다. 바로 그날 아침 박준수 일병과 그의 동기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왔을 때 김 대위는 그들의 말을 헛되이 듣지 않았다. 부사령관의 지시와 병사들의 용기 있는 고발이 정확히 맞물리는 순간이었다. 김 대위는 준수가 내민 수첩과 약병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즉시 헌병대에 수사를 의뢰했고 황민철 병장을 비롯한 가해자들은 모두 군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부대를 속이고 동료를 괴롭혔던 그들의 군 생활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며칠 뒤 이강혁 준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존경심이 가득했다. 선배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선배님의 조카 박준수 일병은 정말 군인이었습니다. 선배님을 꼭 닮은 용감하고 지혜로운 군인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칭찬에 서진은 그저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녀는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 그것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조용하고도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삼청동 카페의 오후는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향기로웠다. 첫 단풍이 관악산의 능선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하던 가을의 한복판, 1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온 것처럼 많은 것들이 변하고 또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삼청동의 카페 시간의 쉼표는 여전히 향기로운 커피 향으로 가득했고 창가에 앉은 윤서진의 모습 또한 변함없이 우아하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녀가 바라보는 세상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오늘 그녀는 다시 수도방 위사령부로 향할 채비를 하고 있었다. 1년 전 모욕과 분노로 얼룩졌던 첫 방문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오늘은 부대 개방 행사가 있는 날이었고 이제는 어엿한 상병이 된 조카 박준수의 초대를 받은 길이었다. 그녀의 옷차림은 여전히 화사한 원피스였지만 그 옷을 입는 그녀의 마음은 무거운 걱정이 아닌 가벼운 설렘으로 채워져 있었다. 부대 정문에 도착했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더 이상 오만과 편견에 찬 눈빛이 아니었다. 말끔하게 정복을 차려입은 장교가 정중하게 그녀를 맞았고 위병들은 그녀를 알아보고는 흠모의 눈빛이 담긴 깍듯한 경례를 보내왔다. 부대의 공기 자체가 달라져 있었다. 불신과 통제의 서늘함 대신 신뢰와 활기가 넘치는 건강한 기운이 감돌았다. 행사가 열리는 연병장으로 들어서자 수많은 군인 가족들 사이에서 늠름한 군복을 입은 조카가 그녀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이모. 1년 만에 본 박준수 상병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깨는 넓어졌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어리숙하고 내성적이던 소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절도 있는 행동과 예리한 눈빛을 가진 진짜 군인의 모습이 그곳에 서 있었다. 그의 곁에는 후임병들이 그를 친형처럼 따르며 연신 질문을 해댔고
준수는 자상하고 명쾌하게 그들의 질문에 답해주고 있었다. 우리 준수 정말 멋진 군인이 다 됐네. 이모는 못 알아보겠다. 서진이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조카의 어깨를 두드리자 준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다. 다 이모 덕분이지. 이모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아니, 내 스스로 일어선 거야. 이모는 그냥 내가 넘어지지 않게 아주 살짝 어깨를 잡아줬을 뿐이란다. 그때 준수의 뒤편에서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준수 상병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모두 장군님이 아니셨으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겁니다. 두 사람이 고개를 돌린 곳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정복 차림의 여군 장교가 서 있었다. 어깨에는 이제 대위 계급장이 아닌 무궁화 봉오리가 막 피어난 소령 계급장이 반짝이고 있었다. 최지아였다. 1년 만에 마주한 최지아 소령은 과거의 그녀가 아니었다. 날카롭고 신경질적이던 인상은 부드럽고 따뜻하게 변해 있었고 상대를 꿰뚫어 보려던 의심의 눈초리는 깊은 이해심과 연민이 담긴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윤서진과 박준수 앞에 서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허리를 깊이 숙여 정중하게 경례했다. 충성. 소령 최지아 1년 만에 장군님과 박준수 상병님께 인사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단단했지만 그 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서진을 바라보았다. 장군님, 지난 1년 논산에서 저는 군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아들이고 연인이며 가족인 청춘들의 수많은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제가 수방사에서 휘둘렀던 권력이 얼마나 공허하고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돌려 준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박준수 상병. 자네에게 정말 미안하고 또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네. 자네의 용기가 없었다면 나는 영원히 오만과 편견이라는 감옥에 갇힌 채 살아갔을 거야. 자네는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진흙탕 속에서 나를 건져 올려준 은인이야. 그녀의 고백은 진심이었다. 준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였고 서진은 그런 최지아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최소령. 그대의 눈이 참 맑아졌군. 내가 아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다운 빛을 담고 있어. 서진의 칭찬에 최지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가 지난 1년간 논산에서 흘렸던 수많은 눈물은 그녀의 영혼을 닦아내는 정화수였던 것이다. 그녀는 훈련소에서의 모범적인 근무 태도와 혁신적인 민원 해결 능력을 인정받아 얼마 전 조기 진급과 함께 전투부대 지휘관으로 복귀 명령을 받았다고 했다.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녀의 군 생활이 가장 낮은 곳에서 다시 화려하게 부활한 것이었다. 그날 오후 서진은 특별한 손님 2명을 자신의 카페로 초대했다. 휴가를 나온 박준수 상병과 새로운 임지로 떠나기 전 인사를 하러 온 최지아 소령이었다. 삼청동의 고즈넉한 풍경 속에서 세 사람은 군복과 계급장을 잠시 내려놓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마주 앉았다. 서진은 직접 로스팅한 특별한 원두로 커피를 내렸다. 그윽한 향기가 카페 안을 가득 채웠다. 최소령이 논산에서 보낸 보고서는 한 편의 성장 소설 같았어. 나는 그 글을 읽으며 한 명의 인간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했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다면 이야기해 줄 수 있겠나? 최지아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작년 겨울 폭설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훈련을 받던 아들이 폐렴으로 입원했다는 소식에 한 어머니가 눈길을 뚫고 면회를 오셨습니다. 하지만 폭설로 교통이 통제되어 부대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계셨습니다. 규정상으로는 저 역시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머니를 제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사령관님께 직접 전화를 걸어
제군 생활을 걸고서라도 이 어머니를 아들 곁에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결과적으로 저는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령관님께서는 그것이 진짜 군인의 정신이라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 흘리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규정이나 계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녀의 이야기에 준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황 병장의 괴롭힘이 극에 달했을 때 이모에게 전화하고 싶은 유혹을 수없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문제는 제가 직접 해결해야만 제 스스로가 떳떳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동기들과 힘을 합쳐 증거를 모으고 마침내 중대장님께 보고드렸을 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를 냈고 그 용기가 제 자신을 바꾸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서진이 창밖의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별이 있다네. 하나는 저 멀리 밤하늘에서 홀로 빛나는 별, 다른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서 빛나는 별이지. 사람들은 흔히 어깨 위의 계급장이나 사회적 지위 같은 하늘의 별을 동경하고 좇으려 하지. 하지만 마음속의 별을 닦지 않으면 그 하늘의 별은 그저 차가운 쇠조각에 불과하다네. 그녀는 최지아와 준수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별보다도 깊고 따뜻했다. 최소령은 가장 낮은 곳에 눈물을 닦아주며 마음의 별을 되찾았고 우리 준수는 불의에 맞서는 용기를 통해 마음의 별을 스스로 빛나게 했지. 자네들은 이제 흙먼지를 털어내고 스스로 빛나는 진짜 별이 된 걸세. 군복을 입고 있든 입고 있지 않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 빛을 잃지 말게. 그것은 그녀가 두 사람에게 주는 최고의 찬사이자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이 떠나고 카페에는 다시 서진 혼자 남았다. 그녀는 두 사람이 사용한 찻잔을 닦으며 조용히 창밖을 보았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삼청동의 하늘 위로 하나둘씩 별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군복을 벗었고 어깨 위에는 아무런 계급장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뿌린 씨앗들은 대한민국 군대의 가장 건강한 토양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 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수많은 별들을 피워낼 것이었다. 가을 하늘 아래 두 개의 별이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다. 하나는 새로운 부대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최지아 소령의 별이었고 다른 하나는 곧 만기 전역하여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박준수라는 청년의 별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별들을 따뜻하게 비추는 이름 없는 달처럼 윤서진은 그 자리에 조용히 서서 평화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